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경제 뉴스들 한 발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 소식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의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모두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졌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던 그 사건입니다. GS건설이 당시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지만 그로 인해서 입주가 늦어졌죠. LH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로 인한 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결국에 선지급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GS건설로부터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먼저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공사가 빨라지면 보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028년 말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 그에 따라 1,700억 원의 지연 예산금이 산정됐습니다만 현재는 2028년 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금 덜 주려고 공사 급하게 하다가 또 부실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된 대형 판결 3개를 쏟아내면서 재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여러 형태로 받는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임금으로 봐야 하느냐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익 등을 기반으로 해서 주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가 않았고 반면에 사업부별 목표 등에 기반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 등에 따라 결정되는 비중이 높았던 경력금은 임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TAI는 사실상 성과급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소송 자체는 퇴직금과 관련돼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산정 방식이 일식퇴직금과 유사해서 지급 시에 증액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적립해주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는 임금 채권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DC형 연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후에 지급될 성과급 제도를 모두 이익 연동으로 바꾸고 싶어 할 것이고 노동자, 노조 측에서는 목표 기반의 상여를 더 늘리고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서 노조의 힘이 커진 상황인 것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이런 줄다리기 결과는 결국은 성과급 제도를 보유한 기업 대부분으로 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기묘한 문구로 마케팅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형 노트북 제품을 사전 판매하는데 출시 기념 가격 상승 하루 전과 같은 문구를 내세운 건데요. 이게 마치 가격이 오르는 걸 환영하고 알리려는 것처럼 보여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곧 가격이 오른다, 곧 단종된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려는 시도를 한 건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런 절판 마케팅의 대가인 보험사들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문구 자체보다는 지금의 저렴한 가격이 언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뜩이나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안쓰러운 인식이 박혀있는 LG전자가 아예 역효과를 내는 마케팅까지 벌인 상황이 됐습니다. LG전자는 결국 할인 행사 마지막 날 오전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문제의 배너를 내렸습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을 대체한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양산을 앞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와 로봇 간의 갈등, 이른바 노로 갈등이 불거졌고 대통령까지 등판했습니다.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촉발시켰다는 휴머노이드 이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을 닮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먼 미래일 것 같았던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대통령 직속 대화기구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이슈 최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일단은 정부 쪽의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부도 이 논의를 더 이상 좀 밀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발표가 노동시장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고용 불안감이 전 산업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키를 잡고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논의 테이블 위에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올릴 예정인데요. 다음 주 안건을 발굴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1분기 중 노사정 각 정상급이 참여하는 최종 의결기구 본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통상 이 의제 선정부터 노사 참여 주체들의 삿바 싸움이 시작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AI 의제를 상정하기로 했다는 건 노사 모두가 AI 전환에 대한 대토론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발단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아틀라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발표한 겁니까?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현대차가 최근 CES 공개에서 한 청사진은 제조업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몇 대 쓰는 게 아니라 아예 AI 로봇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계획에 따르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3만 대를 대량 생산해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투입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부품 분류에 먼저 투입을 한 뒤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 무인 자율공장 운영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의 반발이 참 격렬합니다. 로봇은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이 표현이 참 크게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런데 사실 노조도 로봇 없는 미래를 무작정 주장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고용 주도권 싸움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입장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로봇을 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단체 협약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현대차 단체 협약 41조에 따르면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계획을 세울 때 즉시 조합에 통보를 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미국 등 해외 공장에는 직접 적용되진 않습니다. 결국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회사가 로봇을 앞세워서 생산 물량을 미국 등 해외로 다 빼버리면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노사 갈등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그 선언을 한 것 같아요.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그러면서 어차피 올 새싹이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가 느끼는 위협의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수치로 살펴보면 위협은 더 현실적인데요. 예. 부품 수가 적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봇의 생산성은 더 극대화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를 24시간 풀 가동할 경우 생산직 3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비용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생산 원가가 한 대당 약 2억으로 초기 투자비가 크긴 하지만 3만 대 이상 대량 생산하면 4,800만 원 수준으로 75% 크게 절감됩니다. 이미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했고 BMW도 로봇 조립을 시작한 만큼 현대차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기계를 배치하고 고용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추세는 못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교수님 이야기처럼 생산 원가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어지간한 근로자 한 명의 연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 건데 그럴 만큼 회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로봇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노조의 이런 반발과 회사의 필요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앞으로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이제 1분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경사노위가 주체가 돼서 본격적인 대토론이 시작됩니다. AI 의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는데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주체들과 실무진,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핵심 의제는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흡수 방안과 직무 전환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AI 도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로봇과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해고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 도입으로 늘어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도 주된 문제입니다. 네. AI 생산을 갖고 사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로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로봇이든 AI 세든 우리 사회 생산 소비 분배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지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집중적인 교섭을 벌인 뒤 합의된 내용은 정부에 전달돼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네, 이렇게 경사노위가 중요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현대차 지부가 민주노총 소속이잖아요. 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논의의 가장 큰 맹점인데요. 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0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AI 도입 문제나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은 열어놨는데요. 민주노총이 당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정부와 직접 1대1로 소통하는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로 노정교섭을 통해 합의된 안이 나오면 경사노위에 관철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일각에선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안건들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노조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거는 결국 현대차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잖아요. 현대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네, 현대차가 어떻게 로봇과 근로자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지에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령 AI 도입 로드맵을 근로자에게 공개하고 또 가령 생산직 근로자를 로봇 관리직으로 전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생존 사다리를 놔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로봇 도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한국형 로봇세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문제는 한두 해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더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소식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비롯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기사들도 이 같은 불확실성에 집중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네, 월요일은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 장세가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이 직전까지 급등세를 연출한 증시에 빚을 내뛰어드는 사람들이 대거 늘면서 손실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 많이 보셨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모두 투자했는데 복구가 가능하냐는 투자자부터 또다시 추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까지 개인들의 비투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등하자 신용대출부터 담보대출, 스탁론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대출 한도도 전부 차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인데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대신증권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연계된 금융사들의 한도가 줄줄이 소진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KB증권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기한 없이 중단했는데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 규제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용공여 총량이 자기자본의 10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증권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로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 관행이 확산되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리스크는 결국은 본인들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비투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과연 실현됐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다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났었죠. 적금 풀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막 돈도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투자 과열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들의 대출 중단 사태도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이미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기사에서 보신 빚투 규모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30조 5,398억 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월 초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인 예탁증권 담보융자 잔액도 19조 원대에서 26조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빚투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조정 시에는 반대매매 등 손실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음 날인 화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금과 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죠. 이날 금과 은 가격은 급락 후 급등을 겪었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붕괴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은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11% 넘게 오르면서 85달러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장중 5% 가까이 오르면서 4,8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과 은 모두 소폭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최근 보였던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한때 7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케빈 허시의 연준 의장 지명이 달러 강세를 가져오면서 금과 은, 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안전자산의 약세가 온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격 폭락이 중국 투기 세력의 매도세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증거금 인상과 엮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기 여파로 봐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경우 장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JP모건과 도이치방크에서는 목표가를 6천 달러 위로 잡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이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나 긴축 발작을 일으켰던 2013년대처럼 장기 하락장의 전조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폭락 이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자산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월가의 시선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유명세를 탄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금과 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버리는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익이 난 금과 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해야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달 말 기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귀금속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실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토큰화된 금속 상품이 무너지면 담보가치 하락이 연쇄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입니다. 연금 소득만으로 생계가 충분하지 않은 노인들이 일터로 나가는 현상이 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2024년 69.9%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70%를 넘긴 것은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지난 2007년 60% 수준을 웃돌다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사 이견으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완료될 예정이었던 정년 연장 입법의 시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 소득은 70에서 80만 원,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인 13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숫자보다는 고령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질적 향상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주요 CEO들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에서 또 초대형 논란이 터졌습니다. 효자 브랜드인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새 게임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치 조작 문제가 2번 연달아 불거졌고 결국 강대현 공동대표가 등판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IP 총괄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총괄해 재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메이플 키우기 출시 이후에 이뤄진 2천억 원 규모의 유료 결제를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넥슨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4년에 메이플 스토리의 누적된 확률 조작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대현 대표는 이 당시 공동대표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로 오르던 시기에 메이플 스토리 IP 전체에 조작 이미지를 씌웠을 정도의 거대한 홍역을 치르고도 이번 사태의 반복을 막지 못한 겁니다. 지난 2003년 출시 이후 20년 넘게 사랑받았던 메이플 스토리가 이번 위기까지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공시를 통해 7%대 지분을 보유한 KT 주식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고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윤영 KT 차기 대표 내정자의 선임이 확정될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당장은 KT 이사회, 그중에서도 80%를 차지하는 사회이사들의 권한과 구성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도한 사회이사의 권한에 국민연금이 칼을 대는 양상은 일단 박윤영 내정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이사에 오른 뒤에도 국민연금의 개입이 이어진다면 박 내정자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KT 대표이사의 연임을 막아세운 전적까지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어떤 강도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